이번엔 야권 소식입니다. 김종인의 재등판론. 네, 지금부터 야권 분위기 살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어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양자대결 여론조사를 처음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이재명 지사 46%, 윤석열 전 총장 34%, 오차범위 밖에서 이 지사가 우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떨까요? 양쪽 다 36% 동률을 보였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한국갤럽의 첫 번째 양자 대결 결과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야당에게 지금 경고등을 보내주고 있는 여론조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 직접 ARS 방식인가 아니면 면접 방식에 따라서 편차가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기본적으로 한 55% 이상, 60% 정도 될 때는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하일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예. 양자 대결에서 실제로 야권 후보가 여권 후보를 한 10% 이상 앞서야지만이 그나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당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결과를 보면 야권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예.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저는 아마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입당한 이후에 보여줬던 당의 어떤 여러 가지 내분들, 즉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가의 갈등이라든지 최근에 원희룡 후보가 벌어졌던 이 전화 내용 녹음이라든지, 그러니까 불과 4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지난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시면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당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독단적인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딱 4개월 뒤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 바로 이런 조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보니까 야당이 이제 정권 교체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 또다시 이제 자신들의 오만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왜 국민들은 실망했을까? 결국 야당이 어떤 대체 세력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야당이 정말 수권 능력이 있는 것인가? 저런 싸움하는 야당에 정말 지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거. 또 야당이 민생을 살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야당이 자칫 지난 4.7 선거에 대한 이 환상에 빠져서 당연히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바로 깨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지금 이 내부는 결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고 등이 저는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께서 언급하신 정권교체 관련 수치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이따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야권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녹취록 공방으로 내분에 휩싸인 모습이었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의 공개 행보는 지난 18일이었는데요. 그날도 말을 아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 12주기 추모하는 장소에 와서 그런 세간의 정치 얘기하는 것은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실제로 이날도 말을 아꼈고 열흘째 공개 행보를 줄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째는 일단 이준석 대표와 사실은 본인과 갈등이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준위에서 토론하는 문제 가지고 갈등이 있었고 입당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 갈등이 지속돼 왔죠. 그리고 녹취록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갈등이 있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대신 다른 분들이 싸워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설 이유가 없어요, 사실. 본인이 나서서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취록 문제는 지금 다른 후보들과 이준석 대표 간에 계속 논란이 되는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나설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광폭 행보를 해오다가 여러 가지 말실수를 했잖아요.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도 틀린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판이 거셌어요. 지지율 하락도 사실은 그분과 연관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이 얘기했듯이 내부적 갈등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지만 윤석열 후보 개인의 자질의 문제도 사실은 많은 부분 의문이 생겼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자꾸 나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훈련해서 준비해서 좀 더 절제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 과정도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의 내분 우려를 제기해 주셨는데 그만큼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일각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이 젊어졌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의 그 어떤 등장 자체가 이제 상징하는 그런 측면이고 젊어졌고 또 앞으로도 더 젊어져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번 대선을 치렀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최근에 오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에 어른이 없구나. 예. 조정할 분이 없구나. 이제는 아예 뭐 어른을 모셔와서 좀 앉혀놓고 호통을 좀 듣더라도 그게 훨씬 낫겠구나. 예.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에 어른이 필요하다 이런 제기를 하자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나이는 어려도 당 대표가 바로 당의 최고 어른이다. 어른을 모시고 온다는 발언 자체가 해당 행위다 이렇게 비판한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당에 어른이 필요하다는 당 지도부 그런 발언 자체가 해당 행위라는 홍준표 후보 어느 쪽 말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잘하는데 흔든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예컨대 잘하는데 뭐 나이가 어리다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흔들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생각이 바뀐 게 누구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의 처신 때문에 그런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보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게다가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모두가 현재로서는 정치인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들이 공감이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의 그 재등판이 복귀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대안이 없는 후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 외에 과연 국민의힘에게 대안이 있을까. 정말로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앞세워 비대위로 전환하려 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가 발끈했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를 향해 꼰대 정치, 자폭 정치를 당장 그만두라라고 비판을 했고 이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 캠프는 당원 당규만으로도 비대위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소설 같은 얘기다. 실제로 김병민 대변인은 오늘 황당무계한 허위 보도이자 가짜뉴스다.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해명을 해왔는데 이현정 위원님, 네. 전 실제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가 궁금해요. 뭐 저도 별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에서 뽑힌 후보이고 대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를 내리고 비대위원장 한다는 거는 이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하기 때문에 그걸 윤석열 후보 측이 바란다는 거는 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결국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가지고는 또 대표성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20대, 30대를 중심으로 한 MZ세대를 대표한다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이 대선에 가기 위해서는 윤 후보 측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끌어안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비대위로 간다면 그걸 포기하겠다는 것인데 그거는 저는 뭐 선거 전략상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앞으로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많은 비판과 지적들 이걸 이준석 대표가 정말 수용을 해서 본인이 정말 대여 투쟁의 앞면에 서고 또 당내 후보들 간의 어떤 갈등 양상을 수습하고 뭔가 이제 좀 화합하는 장으로 만든다라면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전혀 근거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서 있지 않고 또 당내 어떤 후보들 간의 어떤 분란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일부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저는 끊이지 않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이준석 대표 본인이 이제 하기에 나름이다. 본인이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별로 가능성이 없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제안이 오면 수락하시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제안이 온다면. 국민의힘에서 저는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절대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재등판 여부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을 회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는 다소나마 봉합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해와 억측으로 인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그런 처지에 대해서 경선 준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고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경선 준비위원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거론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도 맡지 않겠습니다. 네, 서병수 의원은 선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못 박았고요. 윤석열 캠프는 25일 비전 발표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이러면 당내 분란이 이제 진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1차적으로 진정이 되어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서병수 위원장도 본인이 직접 이렇게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서병수 위원장도 사퇴하면서 또 이 대표를 상당히 좀 비판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아마 이제 앞으로 조만간 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임명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당 외에 있는 원로들 격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25일 날 이제 그 행사에 비전 발표에 직접 이제 윤 후보가 참석을 하겠다는 것이고 네. 아마 제가 알기로 내일쯤 윤 후보가 아마 기자회견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도 할 것 같고 해서 결국 이제 윤 후보가 원로들한테 받는 지적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신이 당을 좀 이렇게 그래도 포용적으로 끌어가야 된다. 큰형님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당이 직접 이 후보와 부딪히면 서로 손해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침묵 행보를 해왔고 조금의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버는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갈등 자체가 불거지면 뭐 답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당 안팎의 압박에 결국 이제 좀 수습 국면으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상황을 이제 어떻게 또 돌파해낼 것인가. 여기에 또 새로운 또 갈등의 소지는 없을 것인지. 이게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 이걸 두고도 이제 상당히 좀 분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제3지대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저는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섭니다. 또 많은 후보들이 이미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위치해 있지만 저는 정치의 벤처기업을 오늘 시작을 합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나 정권 재창출을 뛰어넘는 정치 세력 교체를 위해서 창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치 세력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와의 만남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정치판 자체를 바꾸자고 하는데 과거 정치판의 관행과 문법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 교수님 일단 김 전 부총리가 제3지대 창당을 시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 일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뭐 그 숫자가 많냐 적냐는 제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문제는 본인이 지금 선을 그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의 그 정체성과 본인의 정체성이 잘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정권을 대선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야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을 그을 겁니다. 물론 막판에 가서 대선 막판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당분간은 안철수 대표와의 연합은 거리를 두면서 본인 나름대로의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안철수 대표와 김동연 전 부총리가 과연 연합하느냐 굉장히 정치권의 관심인데 안 대표를 소환한 인물이 또 있죠.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인데 아주 이색적인 출마 선언을 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장군! 지금 수백만의 왜군이 성벽 바로 앞에 있사오며 출전해라! 네 놈이 바로 조선의 허장군이 놈이구나! 뭘 내가 지겠노라! 이 나라는 내가 지키겠노라! 12개월 안에 18세부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억을 주고 매월 국민배당금 1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 나라의 보배이고 기존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진정한 약자 편에서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는 참신한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허경영 대표는 왜 안철수 대표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을까요? 그만큼 이제 본인이 정치의 중심에 훨씬 들어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게 말이죠. 허경영 대표가 이미 세 차례 출마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처음에 출마할 때 냈던 공약들 보면 정말 황당하다, 허황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허황돼 보이지 않아요. 왜냐? 지금 여야 후보들이 내는 공약을 보면 허경영 대표와 그렇게 큰 차별성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포퓰리즘에 굉장히 젖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포퓰리즘이 일반화됐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허경영 대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제발 나 좀 따라하지 마라. 예.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안철수 대표와의 지금 단일화까지 제안하고 참 안 대표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